최근 한 달 개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20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지금껏 믿었던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강력한 경고죠.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에 직접 영향을 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겉으로만 멀쩡한 코스피 뒤 숨겨진 외국인 자금 흐름의 진짜 의미를 파헤칠 겁니다. 다음으로 사상 최고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위험 신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여러분 삶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꽤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듯합니다. 주식시장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주요 경제 지표들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표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우리 투자자들과 일반 가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유상증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개미 지옥의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위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인 DI동일의 시세조종 혐의로 11명과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약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 조작을 넘어 회사 임원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기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수법들이 등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감지하고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작전 세력들이 주로 풍문이나 허위 공시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수법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뒤늦게 밝혀질 경우 이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이런 주가 조작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라는 근간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 대신 루머나 단기적인 테마에 휩쓸리기 쉽고 결국 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주가 조작 시도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것은 단순히 감시 강화의 결과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흘러들면서 이들을 노리는 불법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가 조작과 함께 개미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상장사 휴리메이텍과 뉴인텍이 각각 230억 원, 13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 기업들이 운영자금이나 채무 상환을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주주들은 주식가치 희석이라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총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내 1주당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사용되지 않고 단기적인 부채 상환에만 쓰이거나 심지어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주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러한 유상증자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개미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안정감 뒤에 숨겨진 이런 위험 신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조작과 부실 기업의 유상증자는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과 같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커지고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는 개별 투자자들의 손실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 총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이들이 주식시장의 불확실한 투자에 뛰어들 경우 그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의 실태와 이것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챕터에서 주식시장의 그림자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드는 가계부채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덕분에 표면적으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경제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과연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선 효과라는 경제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한쪽을 강하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자 자금 조달이 급한 가게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이금융권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은행 대출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난달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대출 기관이 바뀌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빚을 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상환 능력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나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이금융권 대출 증가는 취약차주, 즉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경기가 불안정할 때 이들 계층의 부채 부실은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금융권 대출 증가는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택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은행권 대출을 어렵게 만들자 일부 수요는 여전히 이금융권의 문을 두드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조정기를 겪게 된다면 이금융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가게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풍선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서도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와 이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한계 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둔화로 연결되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은행 대출 감소라는 표면적인 지표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금융권 대출 증가라는 그림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규제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금융권 대출 심사 강화, 금리 상한선 조정, 그리고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일반 가계 역시 이러한 위험 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의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선제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채무 조정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위해 이금융권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계 부채 문제는 단순히 양적인 감소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는 부채의 질적 악화와 취약 계층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가계 부채와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두 챕터에서 주식시장의 그림자와 가계 부채의 풍선 효과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언뜻 보면 우리 경제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AI 농업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통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숨겨진 위험 신호들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농업전람 농촌 AI 대전환을 발표하며 중소농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스마트 농촌 생활권 100곳 이상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의 희망적인 대안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이면의 복잡한 경제적 파급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AI 농업은 분명 혁신적인 변화를 약속합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여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형 농가나 초기 투자 여력이 있는 일부 농가만이 최신 AI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기술 도입이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한 영세 농가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가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 불균형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농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농산물 공급 과잉을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만 늘어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도입한 대규모 농가들은 낮은 생산 단가로 시장을 장악하고 이는 다시 영세 농가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약속했지만 기술 보급의 속도와 실제 현장 적용의 난이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큰 배를 가진 사람들은 파도를 타고 나아가지만 작은 배를 가진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좌초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AI 농업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외에도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 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영세 농가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비용이 과도하다면 오히려 농가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은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하는 능력 또한 농가마다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의 격차는 곧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농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는 이미 심각한 문제이지만 AI 농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격차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농촌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격차와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술 소외 계층을 양산하고 이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 도입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 AI 농업 대전환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보급 전략과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희망적인 미래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험 신호들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챕터에 걸쳐 우리는 한국 경제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균열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의 그림자, 가계부채의 풍선 효과, 그리고 AI, 농업 전환이 가져올 불확실성까지.
이제 이 모든 신호들이 2024년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거시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는 안정감과 실제 체감 경제의 괴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작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뒤에는 미묘한 균열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외식비와 생활 필수품 가격은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외식 물가는 지난 1년간 4% 이상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안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은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들은 이러한 고금리 환경에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부실기업 증가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여전히 높은 주택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어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러한 대외 변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높이고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신호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묻지마 투자보다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따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상증자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가 조작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비트와 같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자신의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가계의 경우 가계 부채 관리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자금 확보는 물론 예금, 적금, 채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배분도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 시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나 영끌 대출은 지양하고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4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며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농업과 같은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금융권으로 밀려난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 부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위험 신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투자자와 일반 가게 모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당국 또한 미시적인 개입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체의 균형을 잡고 잠재된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